네, 토크앤더시티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K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최기일 학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방산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마 이거 정말 마음 놓고 좋아해도 되는 이야기인가요? 라는 이야기와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이제 국제 무기 거래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사실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제 무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인명을 살상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가 해외에 수출되는 것을 마냥 좋아할 일이냐, 또 이런 질문하시는 또 그런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단순히 이 무기 수출이 어떤 전쟁에 활용되는 수단이나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떤 안보를 지키고 국제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강력한 군사력만이 전쟁을 예방하고 그리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산 무기 K방산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 평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더 강력한 K방산의 위상이 지금 뽐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합의대로 인질을 교환하고 있는 가운데서 임시 휴전이 추가적으로 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중동의 전쟁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달 이제 10월 7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제 불법 무장단체인 이제 하마스 간의 전쟁인데 사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여성이라든가 아이들을 또 납치해서 지금 인질로 삼고 있는 이러한 하마스의 행태를 보면 일반적인 형태의 우리가 전쟁이라고 좀 지칭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지금 현 IDF죠.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이스라엘 군에서는 당초 협의됐던 내용은 이제 휴전을 10일 이상 넘기지 않겠다. 근데 이제 지금 2차 휴전에 대한 논의가 또 진행 중에 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러한 무력 충돌이 계속 어떤 이러한 무력 충돌 양상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만 유지시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양측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운 어떤 조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마 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중동에서의 좀 긴장감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력 충돌에 대한 부분도 점차 이런 부분도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마 이스라엘 정부와 그리고 하마스 측의 팔레스타인 정부 측에서도 아마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마스뿐만 아니라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가 하마스 때문에 잠시 잠잠했었는데 그쪽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작년 2월 24일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특별 군사 작전 명령을 발동하면서 이제 우러 전쟁이 촉발이 됐는데요.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이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뭐 단기전으로 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맞아요. 그러한 예상이 좀 빗나가고 현재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요. 아마 소강 상태와 공방이 또 계속 번갈아가면서 좀 지루한 공방전 상태가 이제 계속 장기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무력 충돌로 인해서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이제 무차별적인 학살과 그다음에 공격들로 인해서 그런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현대전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 총력전 양상이기 때문에 이 오늘날 전쟁에 있어서는 무고한 국민은 없다. 이러한 좀 교훈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한번 또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K 방산으로 넘어와서 K 방산의 위상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사실은 전쟁 특수를 맞이했죠. 그래서 작년 2월 달 우러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산 무기가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 이제 전 세계에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프리,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매년 전 세계 국가별 이제 무기 수출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순위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프리의 이 통계 기준은 이제는 단년도 기준이 아니라 5개년도 평균 합산치를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딜리버리 기준이냐, 그러니까 납품 실적 기준이냐, 아니면 계약 수주 기준이냐에 따라서 통계 기준이 좀 상이할 수 있는데 시프리는 5개년 그 딜리버리 납품 실적 기준으로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부의 이제 연간 그 통계 연보의 기준에 따르면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한 무기 수출 기준을 수주액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단년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시프리의 발표대로라면 우리가 현재 무기 수출 국가 순위 9위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지난해와 올해 수출 실적은 제외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난해 우리가 170억 불이라고 하는 이제 건국 이래로 역대급 방산 수출 기록을 세웠는데 올해는 정부의 방산 수출 목표액이 또 200억 불이죠. 그리고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까지를 보면 우리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한 30억 불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차 머지않아 우리 한국 그 K방산의 위상은 전 세계 뭐 5위권 아니 더 나아가서 한 4위권 이내까지 진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른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메이저리그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전의 성과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올해는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어떤 것들이 크게 있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 이외에 그리고 또 기존의 우리 한국산 무기의 수출 대상 국가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 또는 남미 지역의 일부 국가들로 한정돼 있던 것이 이제는 유럽 지역까지 그리고 중동 지역과 그리고 장차 더 나아가서는 미국 본토의 국방 조달 시장까지도 우리가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무기 수출 수주액이 증가된 것뿐만 아니라 그 무기 수출 국가 대상 국가와 대상 권역이 국가별 권역별 지역을 우리가 확대할 수 있었다라는 또 그런 측면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K방산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게 이 30조 폴란드 2차 계약 협상인데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수출 금융 지원 한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수출 최대 걸림거리로 꼽히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수출 금융 한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먼저 이제 국가와 국가 간 무기 거래의 특성을 좀 들여다보면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 관계라든가 국제 관계, 외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이제 단순히 무기 수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무기 수출 시에 이제 일부 금융 지원에 대한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해외 방산 선진국들도 자국의 무기를 해외에 수출할 때는 이러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을 같이 동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제 사실 지금 수출입은행의 이제 수은법상에는 이제 여신 공여 한도가 자본금 일정 금액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지금 제한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이 여신 한도를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병호 의원께서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실 수은법이 2014년에 15조 원의 여신 한도를 개정한 이후로 벌써 9년째 지금 여신 한도에 대한 부분을
뭐 전혀 상향 검토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수준과 그리고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지금 2023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라든가 대외 통상 교육 부문에서의 어떤 성장 규모를 감안하자면 수출입은행의 여신 이 자본금 비율도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폴란드 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K방산의 수출에 악재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K방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 10월 달 이제 폴란드에서는 총선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폴란드의 당시 집권당이었던 법과 정의당과 그리고 야권 연합의 어떤 대결에서 결국은 야권 연합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지금 현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집권당이었던 이제 법과 정의당이 사실 지금 이제는 정권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좀 우리가 이 단순히 무기 거래가 뭐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품질 우수성, 어떤 납기 준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만 접근할 게 아니라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국가 간 그리고 어떤 외교적 동맹 관계라든가 국제 관계 이게 또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도 다 우리가 아울러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지금 최대 무기 수출 교역국인 폴란드의 내부 정치 상황만 보자면 우리에게는 악재가 분명합니다. 이제 폴란드의 당시 집권당이었던 법과 정의당에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가 계속 연이어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당시의 야권 연합에서는 집권당의 이러한 폴란드 현 정부의 한국산 무기의 이제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었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비췄거든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돼서 야권 연합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 한국산 무기 수출에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견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 야권 연합에서도 한국산 무기의 그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걸림돌이가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수출한 한국이 이번에는 해상으로까지 진격을 합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수상함 그리고 잠수함을 수출 확대하기 때문인데요. 차세대 수출 주역으로 최근에는 군함도 뜨고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의 기록을 돌이켜보면 1970년대에 5.56mm 소총탄을 우리나라 방산업체인 풍산이 필리핀에 첫 수출한 게 첫 기록이고요. 그 이후에 방산 수출 기록은 이제 군함 수출이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또 잠수함을 수출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잠수함 명가이자 군함 명가라고 불리우는 HD 현대 전통적인 이제 함정 건조 부문의 이제 최강자죠. 그리고 최근에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인수합병이 있었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됐는데요. 이 현대 HD 현대와 그리고 하나오션이 폴란드를 비롯한 앞으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의 잠수함 교체 사업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군함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리고 향후 군함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우리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이 군함 수주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군함 경쟁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방산주를 사야 되나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방산주를 볼 때 어떤 점들을 봐야 될지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용어들도 너무 어렵고 주목하면 좋을 기술 포인트들이 있나요? 먼저 최근에 이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늘다 보니까요. 주변에서도 뭐 방산주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되냐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또 신조어가 있었죠. 그래서 태양광, 조선업, 2차 전지와 방위산업 그리고 이제 원전까지.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업계에서는 뭐 방발대발이라는 용어까지 나옵니다. 방발대발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아, 일단 우리 국내에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라고 하면 단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그리고 뭐 현대로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항공이나 기아차, 그리고 뭐 다양한 또 방산업체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좀 주력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들은 이전 기동 화력 분야,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뭐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를 생산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풍산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풍산은 전통적으로 5.56mm 소총탄뿐만 아니라 뭐 155mm 뭐 자주포에 들어가는 포탄 등 다양한 이제 포탄들, 탄약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탄약 공급에 대한 이제 지금 수요가 지금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뭐 명품 자주포나 전차를 만든다 한들 그 전차와 자주포에 사용되는 탄이 없다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눈여겨볼 부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인명 사상자와 그다음에 장비 손실률의 약 70% 이상이 이 155mm 포탄에 의한 피해라고 지금 현재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이 155mm 포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요인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 이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풍산이 연간 30만에서 35만 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미국은 네. 155mm 포탄을 이제 월 15,000발 생산에 그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은 15만 발에서 20만 발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풍산이 최대 이제 생산량을 가동한다면 연간 50만 발까지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155mm 포탄에 대한 그 이제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연간 생산하는 15만 발, 그러니까 월 생산의 15,000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러 전쟁에서 이틀이면 다 소진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탄에 대한 수요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포탄에 대한 생산을 많이 하는 게 또 우리나라다. 그래서 뭐 소총탄으로부터 155mm 포탄, 그리고 자주포와 전차, 함정과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 체계들을 다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 러시아, 중국, 우리 대한민국 이 몇 개 나라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기동 화력 분야라든가 또는 완성된 이런 무기 체계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어떤 탄약이나 이런 첨단 탄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 K 방산에 대한 글로벌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직접 기관도 운영하시다 보니까 더 자세히 알 것 같아요, 그 현장을. 먼저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은 이제 2032년경에는 약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탈냉전 이후에 전 세계적인 평화 기저 속에서 이제 군비 감축, 그다음에 군비 축소의 기저하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국제 정세가 이제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이제 또 우리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전 세계 각국이 저마다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발적으로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방산에 대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뭐 남미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 지역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많은 또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도는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간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 야망이 열세 사우디가 쥐었다라는 블룸버그의 기사였어요. 사우디 시장의 전망과 오일머니 이걸 어떻게 엮어서 저희가 전망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전 세계 무기 수입 국가 최상위에 항상 이름을 올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무기 수입 국가 1위를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지난해는 인도가 1위를 했고요. 2위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랭크가 됐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말 그대로 이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많은 무기들을 최첨단 그리고 명품 무기들을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미국산 무기에 좀 의존하던 경향이 두드러졌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지금 유럽산 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제블린이라고 하는 대전차용 무기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현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부대용 대전차 무기인 이 현궁이 이제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에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양산을 하고 있는데 현궁과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이제 K239 천무라고 하는 이제 다련장 로켓포인데요. 이제 미군의 MLRS라고 설명을 하면 아마 일본 시청자분들도 이제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러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미슬, 이제 유도 무기라든가 또는 항공 유도 무기 분야에 대해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산 대공 방어 체계, 이제 사드 체계를 뛰어넘는 이제 한국형 사드 체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다음에 카타르를 또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양국 간에 지금 이러한 방산 수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긴밀하게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K 방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하지 못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이제 방위 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방산만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방위 산업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반 시청자분들께 알기 쉽게 그리고 또 흥미롭게 이런 방위 산업과 무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위 산업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K방산이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이미 받고도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앤더시티 함께 해주신 교수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